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고요. 지금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문정인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미중 신냉전과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미중 신냉전 얘기는 말입니다. 사실상 얼마 전까지도 얘기를 안 했죠.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이념 대결을 하던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89년, 90년에 이제 냉전이 끝나서 거기에서 승자는 이제 미국이 돼서, 그래서 냉전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요즘 미국과 중국이 대립 관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냉전이 오는 것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나비 효과라는 게 이제 아마존 밀림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을 때 그게 플로리다나 알라바마 같은데 허리케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먼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큰 사건으로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번 미중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 1월에 이제 우한에서 이제 소위 전염병이 발생을 했죠. 그게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중 신냉전으로까지 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1억 3천만 명이 생겼고, 거의 500만 명 가까운 이제 사망자들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 전염병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세기에 패스트 흑사병이 이제 창궐했던 것들, 또는 20세기 초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던 그런 걸 연상하는데, 사실 그 못지않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됐었죠. 이러한 전염병이 어떠한 이제 그 국제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작년 3월 20일경일 거예요. 그 국제정치학자로 유명하고 미국의 국무장관까지도 했던 키신저 박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재미있는 있는 칼럼을 하나 썼어요. 성곽도시와 새로운 중세의 등장이라는 걸 썼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빗장을 다 걸어 잠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갈 수 없으니까 소위 고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하나의 성곽도시가 되는데, 그건 중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 장기화가 되면은 모든 나라들은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고, 그러면은 성곽도시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중세가 생겨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세계화도 완전히 중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곽도시가 돼서 중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치체제 자체도 권위주의 체제가 올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 섞인 칼럼을 썼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3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게 창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인 월터 미드라든가 조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 중국이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다시 되살아날 것 아니냐. 그래서 신중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염병이 극복한 또는 피해간 미국이 다시 패권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가 생길 것이다. 그걸 영어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2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 중심의 세계 평화 버전 2가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6월, 7월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감소를 하고, 미국에서는 전염병이 더 대규모 확산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미국이 전염병이 자가 제일 많고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중국을 잘 아는 학자들이, 가령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는 키쇼레 마부바니 교수라든가 데이빗 골드만이라는 언론인들은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오히려 미국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전염병 때뿐만은 아니다. 경제적 침체가 지속이 될 거고, 인종 갈등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무분별하게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같은 상당히 반민주적인 또는 비민주적인 지도자가 미국을 사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상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중국이 메꿀 것 아니냐. 그래서 팍스 시니카,
중국을 통한 세계 평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생겨날 것이라는 이런 또 주장을 쭉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다시 생겨난다거나 또는 중국 중심의 질서가 생겨난다는 게 꼭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유엔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걸 이제 팍스 유니버셜리스라고 해서 소위 보편성을 통한 세계 평화, 즉 유엔을 통한 세계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나 이건 당위론적인 주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거대 담론이라는 게 키신저가 말하는 성곽 도시가 생겨나는가, 또는 월터 미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미국이 다시 백공국으로 재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가 생길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미국 자리를 이제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유엔이 다시 이제 전면에 나와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 있는 조셉 나이 교수라든가 미국 외교협회 회장하는 리차드 하스 박사 같은 사람은 그게 참 현실적 시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미중 대결 구도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고, 근데 미중 대결 구도가 지속이 되는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의 가능성은 미중이 타협을 해갖고 G2,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를 만드는 가능성 하나 있고, 그렇게 되면 평화 공존이 가능해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미중인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심화가 돼서 새로운 냉전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고 있느냐면 그 미중 간의 관계가 미중이 평화 공존을 통해서 양두지도 체제라고 그러죠. 두 개의 강대국이 세계 질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제 관리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미국과 중국 사이 비대칭 그 대결 구도가 계속 지속이 될 건가, 아니면 그게 더 심화가 돼서 소위 새로운 냉전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크로스로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협력, 그냥 관여, 그걸 영어로 engage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력, cooperation, 그 다음 단계가 경쟁, competition. 경쟁을 넘어서는 이제 소위 필적 관계, 라이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대 관계인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고 하는 걸 전반적으로 보면 1979년 수교를 할 때는 미국이 중국에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등소평의가 있으면서 개혁개방을 전개할 때 미국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편에서 협력이 되지만 중국 경제가 부상이 되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이 심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상태가 됐다가, 그 다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협력과 경쟁보다는 경쟁과 필적, 라이벌 관계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줬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미중 관계가 이제 적대로 관계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관계에서 한쪽의 관여와 협력에서 소위 필적, 라이벌과 적대 관계라고 하는 큰 스펙트럼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왜 협력과 경쟁에서 다시 경쟁에서 소위 라이벌 관계로 그걸 넘어서는 사실상 거의 적대 관계까지 가려고 하느냐.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세력전이 이론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력전의 이론이라는 걸 영어로 파워 트랜지션 티오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미시간 대학 교수였던 오강스키 교수라는 분이 1950년대 후반기에 이제 만든 이론이에요. 그분에 따르면은 세계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패권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완만해지고 반면에 도전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가 빨라졌을 때, 그래서
그 도전국이 패권국이라고 하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그 형국에서 큰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을 또 만족해야 돼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도전국이 자기가 처한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가 낮은가. 만족도가 높으면은 사실상 패권국하고 도전하고 수종주의 세력이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국력은 강화가 됐을 때, 그때 패권국에 도전을 하고 패권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강대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대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령 1914년 1차 세계대전도 바로 영국의 패권에 대해서 독일이 도전국으로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고대 그리스의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당시의 패권국인 스파르타와 소위 새로운 그 신흥 국가로 부상하는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스파르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권국인데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테네가 부상을 하니까 거기에서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게 펠로폰네소 전쟁인데,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라함 애리슨 교수 같은 사람은 그것을 튜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쓴 사람이 튜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가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도 이 바로 튜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이 부상이 미국에게는 하나의 공포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로 느끼면 그거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또 역작용으로서 그 반발하기 마련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중국의 부상이 위협을 가지고 있는가, 중국의 위협이라는 게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조작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중국은 공식적 입장은 그거예요. 미국 패권으로 인정하마. 그리고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소위 안주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 자꾸 도전국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과거 역사의 패턴을 보면은 중국과 같이 빠른 시간에 부상하는 도전국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중국은 분명히 우선 단기간 내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지역 패권을 구축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패권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수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중 간 대결의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래요.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화평 발전 전략을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 화평 발전 전략이라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중국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 14억 인구가 잘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 거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 속에서 사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소위 이뤄야만 한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개혁 개방한 이후에 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안지하 지방과 소위 내륙 지방 사이의 격차가 심해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격차가 심해지고, 심지어 남녀 사이의 불평등도 상당히 심화가 되는데, 그런 것도 극복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내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도 척결을 해야 되지. 환경 문제도 지금 잘 다뤄야 되지. 그리고 갑자기 소비가 증대가 됐는데,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하려고 하면 자원이 필요한데 국제적으로 자원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중국의 내부적 도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대외적으로는 평화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대내적으로는 조화 사회를 이뤄야만 중국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요게 이제 화평 발전론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상 이 화평 발전론의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등소평이가 화평 발전론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도광양회라는 표현을 써요. 도광양회라는 것은 뭐냐? 빛을 가리고 능력을 배양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고개를 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국가에 도전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강의 능력을 배양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등소평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유소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소작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 논쟁은 아직도 도광양회인가 아니면 이제 중국 경제가 커지고 그랬으니까 유소작이를 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도광양회를 주장하는 사람은 중국은 아직도 선진국도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도광양회 해서 도광양회에 기초한 화평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중국의 엘리트들, 중국 인민해방군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할 때가 됐다. 분발해서 할 때가 됐다. 그걸 분발유위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는 중국이 경제력이 세계 두 번째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군사력도 증강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전략이 화평 발전에서 대국 굴기로 전환해야 된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대국 굴기 하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는 생각은 간단해요. 이 지구상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패권국도 하나여야 되고 그 하나밖에 없는 패권국은 미국이 돼야 된다는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사실상 미국에 소위 저항하는 것을 미국이 봐주질 못해요. 또 그런 외부의 위협이 있어야 또 미국이 내적인 단결이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정책 패턴을 보면 그게 여실히 드러나요. 냉전 기간 때는 소련이라는 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소련이 간 다음에 90년대 한 10년 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유일 패권국으로 그 지위를 누렸지만, 그러나 70년대, 80년대 일본이 부상하니까 일본이 또 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1년에 9.12 사태가 나니까 또 이슬람 국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적이 됐고, 그리고 그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이 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외부의 위협을 만들어서 내적 단결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미국의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인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중국은 대국 굴기를 하겠다는 의식이 강하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중국의 대국 굴기와 미국의 그 supremacy of American power, 미국 국력의 절대 우수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충돌이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중 간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2021년까지는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그랬어요. 2021년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때까지 중국 인민 14억 인구의 80% 정도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비교적 유력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뤄 놓았죠. 그런데 또 시진핑 주석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35년까지 그 강군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걸 강군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직은 약체다. 2035년까지는 소위 미국과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때 중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도 얘기해요. 중국은 뭐 경제 규모는 크지만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개발도상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049년 되면 선진국 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2035년 되면은 강군몽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패권을 구축하려고 할 거고, 2049년 되면은 소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배적 지위를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관여를 했다가 지금은 결국에 뭐냐, 중국을 포위도 하고, 그 다음 디커플링이라는 말 요즘 많이 하는데 탈동조화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은 국제 공급망으로부터 중국을 고립시켜서 경제적인 그 발전에 대해서 소위 제동을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있는 게 중국은 대국불기로 가면서 반면에 이제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소위 포위 봉쇄 전략을 하는데 전반적인 전략적 구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의 지금 갈등 구조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미중 간에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경학적인 갈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소위 기술민족주의 충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념과 가치의 문제,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지금 미중 간에 아주 긴장과 갈등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관여와 협력과 경쟁과 라이벌 관계와 그 다음 적대 관계라고 하는 이 축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경쟁이 라이벌과 적대 관계로 넘어간 게 내가 볼 때는 작년 한 7월 20일 마이클 폼페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연설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작년 7월 21일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차드 닉슨 박물관에 와서 연설을 해요. 그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확산이 됐는데 이건 누구 때문이냐? 중국 공산당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한에서 이제 전염병이 이제 발발을 하니까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것을 이제 소위 알리려고 하니까 그 중국 공안들이 그걸 막았었고, 그리고 그 리원양 의사를 결국에 감옥에 가둬 구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우한에서 생긴 전염병 생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그 은폐 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끔 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문제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전염병 바이러스의 확산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재패를 그 도미넌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이제 패권국으로 그 발돋움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 포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 인민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억제하고, 그다음 위구르, 홍콩 이런 데서 결국에 반민주적 행동을 하고 있다. 그 결국 중국 공산당이 없어야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의 이념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 중국 공산당은 문제시하는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념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의 연설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신냉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그 마이클 폼페오 같은 경우는 그 연설 이후에 시진핑 주석을 국가주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 총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와 폐쇄성,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하려고 하는 게 중국식 발전 모델도 좋지만은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 사회주의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한다. 이걸 차단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타도를 그렇게 들고 나오면 결국 신냉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 대결이 미중 관계의 핵심적 변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인식이 지정학적 충돌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정학적 충돌이라고 하는 건 우선 지정학적 충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정학이라는 게 뭔가.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게 수동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걸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냥 맥킨더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영국에 있었는데 그냥 유명한 지리학자인데 이 양반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부 유럽과 유라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점령을 해야 정복을 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대륙 전략이라고 봐요. 그게 대륙이 중요하다는 것. 반면에 이제 알프레드 마한이라고 하는 미국 해관서관학교 이제 교수했던 그분은 제독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대륙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양, 특히 해상 통로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제패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해양 전략이라고 그래요. 메리타임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 교수하던 스파잉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 짓는 해안선을 점유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림랜드 티오리라고 얘기하는데 해안선을 점유하는 국가가 그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 전략, 피보트 투 에이시아 전략을 펴고 그러면서 아시아 리밸런싱, 재균형 전략을 펴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사실상 옥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피보트 투 웨스트, 서쪽으로 축을 돌리는 전략을 펴게 돼요. 그게 바로 1대1로 전략이에요. 1대는 육상 실크로드를 만든다. 1로는 해상 실크로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그 스파잉맨 교수가 얘기하는 림랜드 전략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복건성에 있는 그 항구로부터 시작해서 쭉 동남아를 거쳐서 인도양으로 해서 중동으로 가서 동아프리카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명나라 초기의 그 정화가 그 명나라 그 선단을 이끌고 이제 그 황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그 시진핑 주석 들어온 이후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남태평양, 남미 이런 데까지도 중국이 영향력을 확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맥킨더의 대륙 전략과 마한의 해양 전략과 스파잉맨의 림랜드 전략을 전부 다 포괄하는 전략을 중국이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미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들고 나오고 또 그 안에 쿼드라는 사자연합을 들고 나오고 또 최근에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원자력 발전 잠수함, 핵 잠수함 만드는데 관련된 기술과 물질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일종의 군사 기술 동맹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미국, 카나다,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앵글로색슨 국가 5개 국가가 1942년부터 결국에 정보동맹을 맺은 바가 있는데 지금 미 의회에서는 이 정보동맹을 확산시키자. 그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뭐냐?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직은 중국이 미국의 맞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선 뭐 경제력도 미국은 거의 뭐 GDP 사이즈가 22조 정도가 되지만 중국은 14조 한 뭐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군비 지출 같은 것도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은 7,320억 불을 지출했지만 중국은 2,610억 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3배 정도를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이제 그 세계 제패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 있어야 소위 먼 지역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소위 대양 해군을 가져야
세계 제패가 가능하고 대양 해군을 갖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항공모함인데 미국은 지금 11척을 갖고 있는데 중국은 2척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 뭐 전투기수 같은 것도 미국은 3,300대씩이나 되는데 중국은 1,900대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핵무기, 핵탄두 수인데 미국은 거의 5,800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32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군사력에 비해서 미국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팽창할 거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면서 그걸 막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전략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미중이 충돌하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가? 대만 해협에서가 제일 그 가능성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이,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대만에 지금 민진당에서 지금 집권하고 있고, 그 차잉원 지금 현 총통은 우리는 대만 독립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시진핑 주석은 만약 대만이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침공해서라도 대만 독립을 막겠다.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고, 그 다음 대만과 본토의 통일이라고 하는 건 중국 인민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히 어저께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하면은 미국은 군사개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안 문제가 심화가 되면은 미중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도 이제 그라함 앨리슨 교수 같은 사람은 사실상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중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핵 문제 풀지 못하고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과정에서 남북, 미 3자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히 중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은 남북한 전쟁이 아니고 미중 군사 대결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 차원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남중국해 문제, 그 다음 동중국해 문제 이런 데서도 결국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동중국해 같은 데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만약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 지정학적 충돌의 어떤 그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지경학적 갈등이에요. 지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과 통화 그리고 1대1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매년 2천억 불 이상 되는 무역 적자를 중국으로부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한 만성적 무역 적자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몰래 기술을 탈취해가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만성적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통화 문제인데, 결국에 중국은 이제 자기들이 인민폐, 중국 통화를 국제화시키겠다 노력을 하는데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10년 동안에 인민폐 국제화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인민폐를 쓰는 전 세계 국가나 기업들이라는 게 전체 통화량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 달러는 거의 65%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요즘 생각하는 건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중국의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이 보장해주는 디지털 통화를 중국에 먼저 도입하고 그 다음에 1대1로를 참여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달러 필요 없이 디지털 통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요거는 미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 통화 질서는 미국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써요. 그 미국이 지금 제재를 가하는 중에 제일 강한 제재가 금융제재예요. 왜냐하면 미국 은행하고 달러 거래를 못하게 되면은 어느 기업도 또 은행도 서바이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디지털 통화를 쓰게 되면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스위프트 코드니 미국이 만들어 놓은 통화 질서 속에서 벗어나서 국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했고 그걸 이제 막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대1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까 말했던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요즘 그 북극 실크로드도 얘기하고 있고 또 화웨이 5G 기술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니까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퍼블릭 헬스, 공공보건 실크로드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통해서 특히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서 뭐 친중 세력권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에 대한 대응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뭐냐? 경제가 잘 됐기 때문이다. 그럼 경제는 왜 잘 됐는가? 결국에 미국이 도움으로 국제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따라서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차단을 시켜버리면 중국의 경제적 성장 동력이 약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건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디커플링이라는 게 탈동조라고 하는 번역을 하는데 쉽게 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하여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단을 시키면은 중국이 더 이상 생산 공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무역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중국에 투자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중국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위 몰아내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축해가고 대중경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미중 간의 갈등인데 여기서 중국은 결국에 뭐냐, 그 디커플링 해봐라. 당신들이 손해지. 우리 손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무역과 투자에서 오는 우리의 vulnerability, 취약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수경제 진작하겠다. 그래서 쌍순환이라는 전략을 시진핑 주석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내수경제를 우선하면서 그 다음에 무역과 투자는 선택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집중적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지금 미중 간의 큰 갈등이라고 하는 건 기술 패권 경쟁 문제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독보적인 패권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2012, 13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니케이라고 하는 일본경제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매년 10대 첨단 기술, 그러니까 그 뭐 드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5G, 퀀텀 컴퓨팅, 뭐 바이오 쪽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의 핵심 기술을 지정을 했고 거기에 특허 수가 어느 국가가 많은가를 이렇게 쭉 추적 분석을 해왔어요. 2013년까지 10대 기술에 대해서, 원천 기술에 대해서 특허는 미국 특허가 제일 많았어요. 미국이 압도적 1등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4년 사이에 큰 변화가 와요. 9개 부분에서 중국이 1등을 해요. 미국은 퀀텀 컴퓨팅, 양자 계산에서만 1등을 하고 나머지 9개 부분을 전부 다 중국에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술 문제가 중요하냐? 첫째는 기술이 국가 경쟁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은 원천 기술을 만들지만은 생산 공장은 전부 다 해외에서 만들면서 결국 제조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소홀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제조업에 아주 보고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야금야금 기술 혁신을 하면서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결국에 과학기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앞서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떤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냐면은 지금 중국이 과학기술 저렇게 나간 게 미국 과학기술 몰래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지만은. 일본은 뭐 물론 훔쳐간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소위 경쟁력 때문이라도 과학기술에 지금 관심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결국에 뭐냐면 국가안보 문제예요. 다행히 과학기술이 있으면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면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제 몰래 넘어가서 중국이 그것을 군사기술 부분에 적용을 해갖고 미국의 군사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국제기술표준 문제예요. 기술표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령 사실상 그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쓰는 전기 코드가 110W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220으로 바꿨거든요. 이유는 뭐냐?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220을 쓰니까 그 유럽의 기술 표준을 따라간 거예요. 지금 110 사용하는 데는 미국하고 아마 일본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기술 표준이에요. 가령 우리가 GPS 시스템에서 전부 다 우리가 미국 GPS 시스템을 하는데 중국이 결국에 뭐냐? 백두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그 글로벌 포지셔닝 하는데 거의 지금 30% 정도가 중국의 바이투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은 그 중국 표준 2035라고 해서 2035년까지 첨단 기술의 70% 정도를 중국의 기술 표준으로 하겠다. 이런 걸 하고 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기술 표준에서 패권적지를 누리다가 갑자기 도전을 받게 되니까 지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뭐냐.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하고 관련이 돼요.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그 사물 인지 또는 사람에 대한 인지 기술이 제일 확산된 데가 중국일 거예요. 안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CCTV도 중국이 제일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 주장은 중국이 그러한 기술들 갖고서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미중 간의 큰 대결 구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자.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원천 기술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자. 화웨이나 텐센트나 틱톡 같은 중국의 첨단 기술 회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무부하고 국방성 포함해서 어떤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글로벌 클린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의 위챗 같은 거 거부하고 중국이 화웨이의 5G 같은 것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국이 와서 침투해서 우리의 소위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글로벌 클린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한 기술 동맹을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뭐 최근에 요즘 뭐 걸핏하면 미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한다고 해서 우리 삼성 팀들도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도 이게 결국에 뭐냐, 미국 중심의 like-minded countries, 비슷한 가치를 가진 국가들끼리 협력해갖고 중국에 대해서 기술적 대응을 해나가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연히 기술 자립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중국 기술 표준화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큰 대결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가치와 이념 충돌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치의 문제는 그렇게 거론을 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때 마이클 폼페오 같은 사람들은 가치 대결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념 대결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가치 문제인데, 가치 문제는 솔직히 그래요. 위구르 문제.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종교 탄압, 인종 말살, 이걸 위구르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위구르 사람들로 하여금 한족화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위구르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자치권을 이제 부정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갖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홍콩 주민들이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치권을 거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전반적으로, 중국 전반적으로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에 저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보편가치나 보편제도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와 제도는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 특색 민주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해나간다. 그리고 특히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수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문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물론 일국 양제, 우리 지금도 존중한다. 그러나 이제 홍콩 일부 인사들이 중국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고 미국과 같은 외세와 결탁해서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물이 강물을 범람시킬 수는 없다. 우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홍콩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게 티베트 신장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이제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56개 종족들이 살고 있고 14억 인구로 구성되는데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큰 미중 간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자, 지정학적인 대결, 지경학적인 대결, 기술 민족주의 충돌, 그 다음에 가치의 충돌, 이 네 가지가 미중 관계의 오늘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협력의 영역, cooperation, 경쟁의 영역, competition, 그리고 대결의 영역, confrontation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기후변화, 전염병,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반대, 북한핵, 이란핵, 이런 데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협력하고 싶어요. 그러나 무역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extrem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와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다. confrontation, 대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중국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잖아요. 소위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나라인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따라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협력과 경쟁과 대결 구도가 있는데 대결 구도가 심화가 되면 협력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경쟁하는 것도 적대 관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정학적인 문제나 가치의 문제, 인권 민주주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대결 구도로 나가고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면 중국이 대량살상 무기나 확산 방지나 기후변화나 그 다음에 전염병 문제 같은데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어요? 그 가능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 무역과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미중 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미중이 결국에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우리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미중 간 미래가 하나는 미중이 협력해서 공동 진화, 코이볼루션 하는 G2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비대칭 양극 체제가 유지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신냉전으로 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 비대칭 양극 구도에서 신냉전으로 가는 지금 접점에 있는 게 지금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뭐 지금 상당히 어렵죠. 자, 중국은 우리 편 하라. 미국도 우리 편 하라. 다양한 목소리 나오는데 하여간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당신들 적대적으로 다루겠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중국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입장을 명백히 하라.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5가지 지금 선택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드에도 우리가 가입을 하고 뭐 오쿠스 같은 찬성해주고 그다음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무역 부분에서 디커플링 탈동조화해서 중국하고 무역과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한미 간의 가치 동맹을 강화시키고 민주주의 연합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결국 미국에 동참해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것. 이게 영어로는 Pro-American Balancing Strategy, 친미 균형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한국의 보수 적인 이제 여론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 일간지 같은 데서가 사실상 우리는 지금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일부 역사학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 배팅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뭐 우리 저 역사 중에서 김기석 뭐 역사학자라든가 뭐 한명기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보통 어떤 얘기냐면 병자호란을 봐라. 당시 인조가 소위 뜨는 후금 즉 청나라를 간과하고 지는 명나라의 모든 걸 배팅을 했다가 소위 삼전도에 그 능욕을 당하지 않았는가. 한국 우리 조선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 역사가 뭐 임진왜란도 있지만은 병자호란에 끝나고 나서 삼전도에서 패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남한산성에서 패전한 다음에 이제 삼전도에서 인조가 소위 크게 세번절하고 구고두라고 해서 9번 머리를 땅에다 찢는 그런 소위 그 예를 그 청나라 2대 황제인 황태지에게 홍타이지에게 이제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미국은 지금은 침체돼 있고 중국의 부상은 상당히 급격해 보이는 데다가 중국은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강대국 아니냐. 중국에 편승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중국하고 동맹을 안 하더라도 준동맹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중국 세력권 아래로 편입하는 게 우리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에 속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이라고 하는 건 홀로서기 전략이에요. 홀로서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2가지 가닥이 있어요. 하나는 강대국 정치에 우리가 너무 휘둘렸다. 이제는 못 참겠다. 우리도 홀로 서자. 어떻게 서는가? 핵무장을 해갖고 아주 강인한 중간 세력 국가가 되자.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휘둘리는 그런 나라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핵무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핵무장을 했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오히려 더 큰 견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핵 확산이라는 게 더 강화가 되는데 우리 국익에 맞지가 않다. 차라리 우리가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자.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그런 요구면 남북 간에 조율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그런 분들은 소위 그 영세 중립국을 통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저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되고 한미동맹도 사실상 그 폐기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둘 다 핵무장을 하는 중견국가라든가 우리가 영세 중립국을 통한 그 일종의 홀로서기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게 현상유지론이에요. 현상유지론을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터스 코라고도 얘기하지만 영어로 머들링 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현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하고는 동맹을 유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밀고 나가겠다. 남들은 줄타기 외교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현명한 외교다. 미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갈 때까지는 결국 우리는 계속 동맹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수 진영, 특히 친미 균형론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건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중국 편승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그런 것들이 말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실은 동맹을 강화하는 거고, 동맹을 강화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계속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느 한쪽을 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미국과 중국 사이 어느 선택한다는 건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같이 가겠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미중이 관계가 악화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개인적인 제안은 초월적 외교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유지하자. 그러나 다자주의 협력과 통합을 새로운 지역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미중 신냉전의 대두를 막도록 하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뭐 일본하고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일본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호주, 카나다,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이들이 공통점이 전부 다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중국하고 깊은 그리고 넓은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견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미중 간에 대결이 벌어지면 우리가 다 피해자들인데, 결국 미중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질서를 만드는데 이 중견 세력 국가가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이 초월적 외교를 통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쉬운 선택은 없어요. 쉬운 선택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만 이제 간다. 그러면 중국을 적대시한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적대시할 뿐 아니고 중국은 바로 북한에 대해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뭐 군사무기도 제공할 것이고 뭐 병참 군수 지원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비대칭 위협, 핵 위협뿐만 아니고 재래식 군사력 부분에서 더 큰 위협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참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이번 아프간 사태 보면 그걸 미국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실존적 구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하지만은 중국하고도 좋은 설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 이러한 그 현상 유지론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그럼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월적 외교를 좀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외교관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상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주 명민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용기, 결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외교는 내체의 연장이에요.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은 좋은 외교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국민적 합의를 구하려고 하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국민들 알려주고 지식을 공유하고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표피적인 공공외교가 아니고 상당히 심층적 공공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미중 대결 구도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가져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운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지도자들이나 외교관들, 우리 국민 전체가 상상력이 있고 명민하고 결기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면서 다 같이 노력을 하면은 미중 신냉전 구도에서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